그러면 이번 정책 토론에서 발제자이신 충남연구원 이상신 박사님으로부터 기후환경유의와 탄소 중립에 관하여 서산시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자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잠깐 준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남연구원에서 기후변화 대기환경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상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까 이렇게 쭉 여러분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제 앞에 저희 연구원에 항상 같이 고민하시고 숙제도 주시면서 또 해답도 주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전 시장님도 계시고 해서 이거 제가 준비를 잘해왔나 이렇게 조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렇게 쭉 소개를 쭉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많은 우리 서산 시민분들이 같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참여한 걸 환영하고 서로 환영하면서 우리 결국엔 우리 서산시의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함께 푸는 거니까 같이 우리 격려의 박수를 시작하면서 하면 어떨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기후위기와 서산시 탄소중립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을 제가 얻었는데, 제가 이렇게 또 실력이 미천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지 못하겠고요. 제가 알고 있는 기후변화, 기후위기와 관련된 부분들, 아까 저희 소개하는 거 보니까 우리 연구회가 운영되고 있고, 우리 회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들 거의 다 말씀하셔서 저는 짧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은 기후변화나 탄소 중립이 뭔지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탄소 중립 관련해서 전 세계든 국가든 어떤 정책들을 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이제 지역의 문제를 풀려면 충청남도하고 서산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하는 한 7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후변화하고 탄소 중립 얘기인데요. 아까 저 기상하고 날씨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저 요즘에는 이제 날씨와 기후를 구분하지 못해서 이해가 잘 못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날씨는 그때그때 변하는 기분과 같은 거고, 그리고 기후는 긴 시간 동안 넓은 지역의 어떤 평균값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상하고 날씨는 기분이고 사람으로 치면 기후는 성격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씨도 변하고 기후도 변합니다만 날씨들이 막 모이면 기후가 됩니다. 기분도 계속 인상만 쓰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네, 인상이 더럽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격은 처음부터 우리는 온난 기후대에 태어났고 거기에 맞춰서 살고 있었는데 서서히 변하고 있었어요. 우리 지구 역사는 기후들은 사실 변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원래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됩니다. 모든 건 아시죠? 물도 고이지 않고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으면 문제가 생기듯이 변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왜 그럼 우리가 기후 변화 얘기를 하느냐?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빨리 변한다는 거죠. 적응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적응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 그럼 적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이제 생길 테고, 또 하나는 이제 성격으로 보면 우리 상대가 나와 같이 항상 일하는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항상 이렇게 웃고 이렇게 좋았는데 너무 이상해졌어요. 그러면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저 친구가 천천히 변하도록 좀 유도를 한다거나, 그게 이제 온실가스를 좀 줄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변한 친구에 맞춰서 하는 거, 이게 적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만 하시게 되면 왜 기후변화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계속 우리
말씀하신 것 중에 뭐 0.8도, 0.7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약간 지금 좀 덥습니다. 네. 그 사무실에 있던 옷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여름 옷이 아니더라고요. 더운데 좀 시원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 에너지가 우리가 없다면 엄청나게 더울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기후변화를 못 느끼냐면 에너지라는 보호막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잘 사니까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저기 못 사는 나라 사람들보다는 에너지를 많이 써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돈, 에너지를 쓰니까요. 우리 광고 중에 그 홍삼 광고에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홍삼 한 포를 딱 먹으면 보호막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 에너지를 우리가 계속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죠. 그걸 딱 걷는 순간 느낄 수 있어요. 가끔 우리 아파트 단지의 단수 아니면 전기가 끊기거나 하면 엄청 불편하잖아요. 원래 그게 우리의 삶이었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가 그걸 못 느끼게 해줬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기후하고 날씨를 아셨으니까 기후변화 원인이 온실가스, 온실기체라고 부르는데 그럼 온실기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기후변화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온실가스를 알려면 기후변화 원인이 온실가스인데 온실가스는 CO2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6대 온실가스였는데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면 CO2하고 CO2 뒤에 EQ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상당량이라는 건데 이퀴벌런티라고 해서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산화탄소 1톤이 지구의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1이라면 여기 보면 메탄은 28이라고 돼 있죠. 그럼 메탄 1톤을 CO2로 CO2 영향을 환산하면 28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온실가스 할 때 아니면 CO2 하는데 대부분 그게 CO2 EQ를 말하는 거고요. CO2랑 좀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중요한 건 CO2를 어떻게 계산하죠? 네, 좀 개념을 알면 왜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좀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실기체는 우리 대기권에 다양한 온실기체가 있어요. 가장 많은 온실기체가 수증기입니다. 모든 기체들은 다 온실기체 효과를 내는데, 온실 효과를 내는데 문제는 우리가 관리하는 건 뭐냐면 인위적으로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나오는 거. 원래 자연적으로 순환하는 거는 우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제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CO2는 뭐냐면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좀 안 보이는데 인위적인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전 세계에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인위적이니까 사람 수를 곱해야겠죠.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 수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인구 문제는 국가 소멸을 얘기하고 있지만 전 지구는 아직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인구수에다가 곱하기 뭘 곱하냐면 이 인구 한 명 한 명 개인이 받는 서비스, 뭐 에어컨을 튼다거나 불빛을 밝힌다거나 이런 거 우리 다 뭐예요? 욕구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편리해지고 싶죠. 그래서 이 사람 한 명, 모든 사람 숫자에다가 한 명이 받는 서비스를 곱해요. 이것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에너지 양을 또 곱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방 하나를 밝히는데 들어가는 에너지 양, 단위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에너지 양이죠. 요거는 뭐예요? 효율입니다. 예전에 백열등 쓰는 것보다 지금은 LED 등 쓰면 전기 훨씬 적게 쓰잖아요. 이건 다행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다 곱하기 이 단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발생되는 CO2 양, 이걸 딱 곱하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인위적인 배출량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럼 잘 보시면 제가 아까 3개는 설명을 드렸고, 자, 단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발생되는 CO2 양, 재생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태양광 팬들 만드는데 CO2가 발생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재생에너지 어떻습니까? 이 값이 거의 제로거든요. 그럼 이게 제로가 되면 어떻습니까? 전체가 다 제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왜 보급해야 되고 왜 CO2가 발생하는 지금 무탄소 얘기도 하고 있지만 저탄소 에너지를 써야 되느냐를 이해를 하시려면 이 식만 이해하시면 이해할 수 있겠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인위적인 CO2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성격 사람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땠습니까? 상대가 갑자기 성격이 변하면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적응할 건지 고민하거나 그 사람을 조금 변하게끔 유도하거나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거는 완화,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 하고, 그리고 어떻게 적응해서 살 것인가의 문제로 나뉩니다. 우리가 여기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2050 탄소 중립 여기 포함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기후변화 적응, 기후위기 적응이라고 하는 게 이쪽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 적응에는 우리 재해를 줄이는 게 대부분이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후변화 보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정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회 창출이라는 부분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쉬운 거죠. 아열대 기후대가 되면 우리 서산시에서는 미리 아열대 기후에 잘 자라는 농작물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들이죠. 적응에는 보면 감축하고 그리고 그 흡수와 관련된 부분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 얘기할 때 보통 보면 요 적응까지 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탄소 중립 보험법에 합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후변화 대응을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안에 탄소 중립이 들어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말씀을 나누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2050 탄소 중립인지 뭐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에 아까 우리가 흡수하는 양을 빼면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인위적인 배출 증가량인데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냐? 배출량을 저감하는 거. 아까 완화에 제가 말씀드렸죠. 배출량을 줄이거나 이만큼이었던 걸 줄이는 거하고 그리고 흡수량을 늘려서 이걸 제로로 맞춘다. 이게 이제 탄소 중립인데요. 탄소 중립할 때 저희가 보통 용어를 헷갈려 좀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넷제로라는 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소 중립하고 같이 많이 쓰거든요. 근데 넷제로는 나뉩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 중에 CO2하고 CO2 EQ를 구분하셔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감축과 상세 흡수도 구분되었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CO2만 했을 때 모든 온실가스를 다 관리할 때 그리고 감축만 했을 때 상세, 흡수를 다 정책을 했을 때 이렇게 나눠서 모든 온실가스를 감축과 흡수를 다 해서 제로로 만들면 기후중립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탄소중립으로 쓰고 있죠. 탄소중립은 엄연히 뭐냐면 CO2만이에요. CO2만 넷제로를 만드는 게 탄소중립입니다. 그 뒤로는 이제 표를 아마 쉽게 읽으실 것 같습니다. 보면 뭐 제로 카본이라 그러면 CO2만 포함이 되고 그리고 감축을 해서 제로로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제로 카본이라는 거죠. 요 표를 아마 자세히 보시면 이제 용어들이 조금 아실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이제 1.5도 우리 회장님께서 1.5도를 인계점으로 봤다라고 했는데 그 인계점으로 본 원래는 그 IPCC 6차 보고서에는 2도씨였어요. 그래서 2도씨를 넘어가면 돌아올 수 없다였거든요. 그래서 2도씨를 안 넘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2070년에서 80년 사이에 넷제로를 하는데 CO2만 하면 되고 모든 온실가스는 한 2080년에서 90년 정도 하면 되더라고요 라고 계산이 된 겁니다. 근데 몇 년 후에 특별 보고서가 나와서 2도는 계산을 잘못했어요. 1.5도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나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 CO2만 넷제로 하는 게 2050년 그리고 모든 온실 기체가 60년에서 70년 사이에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50 탄소 중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2050인지를 좀 아시려면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 같고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1도씨 별거 아니잖아요. 오늘 그 아침 최저기온, 최저기온하고 낮 최고기온이 막 심할 때 20도, 30도도 납니다. 날씨하고 기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한번 기후에서 얘기하는 1.1도를 한번 제가 잠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구는 시스템이죠. 사람도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볼 때는 전체를 다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구 전체가 1도씩 올랐다는 건 뭐냐면 사람으로 치면 우리 체온이 1도씩 오른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코로나 할 때 뭐 했죠? 한 1도씨 정도 오르면 위험인물이었지 않습니까? 다 걸르고 못 들어가게 하고 사람도 1도, 2도 오르면 문제가 생기고 한 3, 4도, 5도 정도 오르면 생명 위협을 느낀다는 걸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지구도 똑같다는 거죠. 지구 전체로 보면 우리
전체 시스템을 보면 1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그 지질연대를 이렇게 쭉 제가 그려왔는데 지질연대 중에 이 기와 세를 나누는 기준이 멸종을 가지고도 나눕니다. 그래서 지구의 생물종이 한 30% 정도 멸종한 게 요 기와 세를 나누는 부분이고요. 요 빨간색으로 제가 그어놓은 게 이제 대멸종식이라고 해서 한 5도, 6도. 여기서 제가 5도, 6도 천천히 변하면 괜찮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빨리 변하는,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변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요게 뭐냐면, 요 기와 세를 나누는 게 지구의 전체 온도 평균 기온이 3도 정도 올랐을 때가 구분이 되는 거고요. 저 대멸종 시기가 한 5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2100년에 5도 오른다는 건 요 빨간색으로 그어놓은 대멸종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도의 개념을 생각하실 때는 이 우리 체온과 지질 연대를 가지고 고민을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이제 제가 그 기후변화 탄소 중립 말씀드렸고요. 그럼 탄소 중립 정책들이 어떻게 되는가 아마 발제문에도 읽고 하니까 시간이 좀 없어서 빨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지구 기후변화와 관련된 결정, 과학적 근거 이런 것들을 IPCC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 요 COP라고 제가 전하는데 요 COP가 당사국 그 총회라고 해서 국가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COP가 매년 열립니다. 그래서 보면 COP 27 뭐 이렇게 이제 순서가 이렇게 적히는데 중요한 것들은 요 COP 1992년에 기후변화 협약 체결하고 나서부터 97년에 이제 교토의 정서라고 해서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해보자 이렇게 좀 얘기가 됐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2015년에 우리 회장님 아까 설명하셨듯이 파리 협정 협약이랑 조금 틀립니다. 협정 협약은 안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고요. 네, 협정은 조금 느슨한 거죠. 협약보다. 그래서 요 이제 파리 협정에는 이제 그 개발도상국까지 다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2022년도에 여기 지나가면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냐면 온실가스 얘기만 쭉 하다가 국제사회에 나가면 못 사는 나라도 한 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변화 적응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정의로운 전환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해로운 온실가스 배출은 선진국에 해놓고 피해는 어디서 보냐? 선진국 별로 피해 안 보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에너지가 많거든요. 피해는 개발도상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 지원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2020년, 10몇 년이죠?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우리 그 녹색 성장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GGGI라는 걸 만들었어요. 인천에 있습니다. 거기서 저개발 국가들이 지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국제 정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탄소 배출량 이제 변화도 같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좀 보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1990년도부터 보면 쭉 오릅니다. 그래서 90년대는 1년에 한 0.9% 올랐어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가면 1년에 한 3%씩 오릅니다. 그리고 여기 2010년대에 가면 다시 0.9% 정도로 상승하고 있어요. 계속 늘고는 있지만 출구 과정은 이게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36억의 그 인위적인 배출량이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죠. 줄어들 경향성이 나타난다 노력을 하면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나라는 그 총 배출량을 보면 뭐 통계마다 틀리지만 5위부터 한 9위 정도까지 항상 190여 개국 중에 그 정도로 많이 배출하고 있고요. 1인당 배출량을 보면 5위 안에 항상 들어갑니다. 보시면 전 세계 평균이 한 4.8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 2.5배 정도 배출을 하죠.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를 쓰는 양이에요. 그래서 1인당 대한민국에 태어나자마자 우리 기후한강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기후변화 쪽으로 그냥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그 죄 하나로 나쁜 놈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석탄 충남 서산 아래 위로 석탄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석탄 발전 관련해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중국보다 더 우리가 많이 배출하고 있어요. 호주는 워낙 석탄이 기반이기 때문에 호주가 아니고 저희가 몇 년 전에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석탄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떠냐? 보시면 우리도 1990년부터 이렇게 쭉 늘어나다가 외환위기 오고 뚝 떨어졌다가 계속 또 올라갔다가 이런 걸 반복하고 있는데
전 세계와 비슷하게 끝에쯤 오면 이렇게 줄어들거나 서서히 이제 늘어나는 가파르기가 조금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 보면 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에너지 사용량은 온실가스 배출량이다. 이렇게 그냥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주요 선진국들을 보면 다 제가 아까 2050이 왜 2050인지 말씀드렸잖아요. 국제사회는 2050 딱 못 박아놓으면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2050, 우리나라도 2050입니다. 그래서 50년까지 선진국들은 다 탄소 중립하겠다라는 거고, 단 이제 2030이 조금 틀립니다. 우리는 2030의 40%였고요. 그것도 기준 연도가 2018년 대비로 있고, EU 같은 경우는 90년 대비 55%, 그리고 미국은 05년 대비 한 50%, 그리고 영국은 90년 대비 68%고, 일본은 13년 대비 46%, 우리보다 훨씬 다 높죠. 근데 여기서 질문들 저는 많이 받습니다. 왜 90년 대비죠? 그때가 더 작게 배출량이 적을 텐데요? 라고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빼고 EU나 이런 나라들은 90년대 초반이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까 표에 잠깐 보면 2018년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 탄소 중립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는 해외 그 국제사회에 그 2050까지와 2030을 공표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0%고요. 이제 비난받는 게 이거죠. 보면 국제 감축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다가 투자를 해서 흡수량을 우리가 한 것처럼 하겠다라는 게 좀 들어있어서 문제긴 합니다만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뭐 전략도 세우고, 네,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의 이런 부분들을 세우는데 저희는 뭐 이 부분은 오늘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면 우리는 어떨까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충남도를 보면 충남도는 항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온실가스 배출량은 항상 1위, 20%에서 25%. 우리 대단한 거 아닙니까? 거의 대한민국 배출량의 4분의 1 가까이를 충남이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그 전 지사님과 이번 지사님께서 45년을 목표를 하시고 계십니다. 달성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도전적으로 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전략도 만들었고요. 각축 시나리오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도에서 내놓은 그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 그 로드맵을 쭉 보면 제가 설명드렸지, 배출량 저감하고 흡수량 증대 부분을 통해서 지역 경제 성장을 창출하겠다,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뭐냐면 녹색 성장의 개념입니다. 녹색 성장의 개념을 거기다 좀 입힌 거고요. 보면 우리 그 서산 쪽에는 당연히 우리 그린 석유화 관련된 부분으로 되어 있고, 요 안쪽에 보면 좀 그림이 좀 깨져서 그런데 탄소 저감 규제 자유 특구라는 걸 이렇게 서산 당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그림을 그려놨고, 질문하실까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드론을 활용하게, 드론이 탄소 중립에 어떻게 기여를 하죠? 이런 질문을 하셔서 많이 드론을 활용해서 이동 시간을 저감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동 시간과 에너지를 저감시키면 탄소 중립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축사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내외 에너지 소비 효율을 개선하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나머지도 가만히 보시면 다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충청남도하고 서산시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 제가 본 특성들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충남은 항상 1위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 위에 보면 충남, 전남, 경기 요 3개 지자체가 우리나라 총 배출량의 50%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여기에 집중하면 효과가 많이 있겠죠. 그리고 한 9개 정도까지 들어오면 거의 90% 배출량이 이 지자체에서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요쪽에 밑에 있는 지자체는 크게 관심을 안 둬도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요 광주가 가장 작잖아요. 광주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서산 우리 지역의 또 특징들은 이렇게 대규모 배출 시설, 국가가 관리하는 게 대부분이다라는 거. 서산은 보면 이런 많이 들으셨고 별로 좋아하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이렇게 화학단지에 한 1680만 톤 정도가 배출되고 있고, 총 제가 보니까 단위를 안 적었더라고요. 이게
이게 공을 하나 좀 더 붙여야 되는데 2,400만 톤 정도 됩니다, 총. 그래서 요 2,400만 톤 정도인데 이 2,400만 톤 중에 대부분 보면 에너지하고 서산의 특징이 산업 공정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엄청 많아요. 이게 이제 화학단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화학단지에 좀 푸시해야 될 것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간접 배출이라고 해서 전력 사용량, 전력은 더블 카운팅 2번이에요. 생산할 때 배출량하고 쓸 때 배출량을 2번 잡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보면 간접 배출량이 서산시가 조금 많이 좀 증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 사용량이나 아니면 폐기물에서 열 사용량 이런 것들이 좀 많다는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배출량들은 2017년 제가 원인을 뭐 좀 짧아서 파악은 못했습니다. 왜 줄어들었는지 모르지만 이후로는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경향이고요. 그러면 제가 그 온실가스 얘기했을 때 계속 에너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지역별 1차 에너지 공급량,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에너지거든요.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충남이 월등히 뭐 1위죠. 2등이 전남입니다. 이것 중에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될 게 요 주황색 부분인가요? 이 부분이 이제 그 석유 제품 비율이거든요. 보면 뭐 딱 보는 게 어때요? 울산하고 전남, 여수에 있는, 그리고 우리 서산 덕분에 충남도 이쪽이 좀 높다라는 거고, 에너지 분야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거의 90% 가까이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그리고 1차 에너지 공급량 중에 우리가 한 20% 정도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항상 얘기하는 석탄 발효 발전소, 사실 석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 서산의 그 다른 지역에 가면 꽤 주목받겠지만 석탄 화력 발전소 때문에 이게 석유화학단지가 조금 주목을 못 받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서산 입장에서는 가장 큰 배출은 소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표를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는 공급량이었고 이제 소비량을 보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네. 소비가 에너지를 많이 써야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정책이 과연 어떤 정책을 펼치면 그게 실제 맞나라는 걸 봐야 되는데, 우리 탈석탄 정책을 지금 10여 년 충남에서 쭉 하고 있는데 성과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보면 석탄의 소비 비율이 그렇게 많이 줄지 않습니다. 다 20% 내외로 아직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한 2030년, 40년 가면 좀 많이 줄겠지만 현재도 그렇게 좀 정책들이 효과를 바로 나타내지 않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연구자 입장에서 서산시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좀 고려하거나 준비하거나 해야 될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계획 수립만으로 달성이 가능한가라고 제가 좀 물음표를 하나 달았는데, 우리 전 시장님도 계시고 계획 많이 하잖아요. 의원님들도 계획 심의 많이 하시고, 계획을 하면 대부분들은 목표가 있는 계획을 아주 눈에 딱 보이는, 예를 들어서 뭐 상하수도 뭐 관련된 계획이라 그러면 몇 퍼센트, 뭐 상수도 보급률 몇 퍼센트, 이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딱 보입니다. 근데 온실가스 감축량은 목표를 세우면 그게 정책에 진짜 효과가 납니까?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 우리 서산시에서도 탄소 중립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을 텐데 진짜 그런가? 아까 이제 밑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래프인데, 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에요. 90년대에 아무 생각이 저희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92년도에 처음으로 그 기후 협약이 됐는데도 우리는 쭉 아무 생각이 없이 가다가 외환위기를 가지고 뚝 떨어졌죠. 그리고 다시 경제 성장이 되면서 기후변화라는 걸 해야겠구나라는 걸 해서 1차 기후변화 대응 협약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교토일천사 할 겁니다 라고 2002년에 막 얘기도 하고요. 2차 계획, 3차 계획 막 했어요. 근데 보시면 배출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가 2012년 때쯤, 2010년에 가면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때가 이명박 정부 때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도 초창기에 만들고 엄청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전혀 효과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법을 만들고 난 이후에 보면 어때요?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증가량이.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이후에 효과가 없을 듯 보이긴 하겠지만
그래프를 보면 추이를 보면 충분히 나중에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뭐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조례겠죠. 그런 조례들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면 이후에 충분히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에서 이만큼이에요. 서산시는 이만큼이라는 건데 서산시가 관리할 수 있는 게 몇 프로 안 됩니다. 제가 서산시도 우리 충남 전체가 보면 한 92, 3%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의 10%도 안 되게 관리 권한이 있는 것들은 10%도 안 돼요. 그럼 국가 정책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서산시에는 우리가 관리할 온실가스 배출량을 만들어야 내야 됩니다. 다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관리 가능한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 가능한 지역 인벤토리를 만들어서 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냥 국가에서 수립해라고 해서 수립하는 게 아니라 그 수립을 하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건물 부분만 한다든가 수송 부분만 한다든가 이렇게 첫 스텝을 좀 밟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온실가스 관리할 때 쓰는 통계는 두 개로 나뉘거든요. 배출량 기반으로 할 거냐, 감축량 기반으로 관리할 거냐인데요. 배출량 기반이 뭐냐면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하냐? 국가는 아주 쉬워요.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하죠. 수입한 에너지에다가 우리 석유화학단지에서 뭘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 빼면 우리가 쓰는 에너지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계산하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국가 단위는 상당히 쉬워요. 근데 지자체 단위로 넘으면 이게 어려운 겁니다. 서산시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우리 대기업에 다니시는 과장님은 매일 서산시에서 돈을 벌지만 서울에 살아요. 차도 서울에 등록되어 있지만 온실가스는 여기 와서 배출합니다. 산정하시겠습니까?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는 그렇게 연료 사용량만 딱 보면 바로 배출량이 산정되고 감축량도 총 사용한 양을 보면 얼마 줄였다가 알 수 있어요. 이게 감축량 기반이고 지자체로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배출량은 그 지역에 추정을 한 다음에 그걸 미래에 얼마 할 거다라고 그냥 만들어냅니다. 뭐 인구 증가량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감축할까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그냥 우리가 추정한 값에서 얼마를 감축하면 목표가 되네요. 그러면 각 사업에서 얼마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할 수 있는 인벤토리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우리 충남이나 서산이 국가에 요구할 때는 좀 당당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배출량의 꽤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니 이걸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적어도 놨지만 서산이나 충남이나 서산의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힘들어요. 국가에서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국가가 동참해주세요 할 수 있는 논리를 좀 만들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충남 인구가 4.1%예요. 근데 온실가스 배출량 1위고 대기오염 배출량 2위, 3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저는 이거 가지고 충남에 일하면서 수도권에 가면 충남이 오염원의 원상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근데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작년에 적자니까 이만큼 우리나라 충남이 우리나라 수출액이 16.2%를 하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무역 수지도 668억 달러예요. 이걸 다시 좀 계산해봤더니 수도권에 있는 서울, 경기, 인천의 무역 적자의 거의 반을 충남이 충당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우리 국가가 우리 충남의 서산의 탄소 중립에 동참을 하고 이런 걸 요구를 하자라는 걸 예로 든 거고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계속 발굴을 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음은 지자체 사회기반 시설 관리 책임이 지자체로 다 넘어와 있거든요. 아까 제가 기후변화 탄소 중립의 완화, 온실가스 줄이는 것도 있지만 적응도 사실 더 중요합니다. 아마 오늘 참석하신 우리 시민들은 탄소 중립 온실가스보다 적응이 더 시급하신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계속 관리 권한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 기반 시설은 지역에서 다 관리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심지어 이번에 지방자치법 바뀌면서 국제협력도
지역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국가에서 외국에서 탄소 감축해서 그걸 우리 걸로 인정받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서산시나 충남 입장에서도 이제 다른 국가에 가서 같이 협약하고 협정 맺고 거기 걸 우리 걸 쓸 수 있는, 예전에는 국가를 통해서 했어야 되지만 지금 지자체에서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다섯 번째가 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조금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나 국가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정, 매뉴얼, 지침 이런 걸 너무 잘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를 벗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환경부에서 준 지침대로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관리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질 생각조차 안 하시는 거죠. 왜? 국가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지침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산이나 충남에서는 매뉴얼에서 속 집어서 얘기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 특히 우리 과장님도 오늘 참석하셨다고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위에 뭐 부시장님, 시장님,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를 벗어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게끔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지자체 기후변화 정책의 실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이건 적응 분야인데요. 저는 이렇게 그때는 얘기를 했어요. 봤더니 인력, 조직, 정보, 예산 이런 부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냥 매뉴얼대로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서산의 그 자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보고 내적으로는 어떻게 방어를 할 건지, 외부 지원을 어떻게 받아내거나 강화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계획도 수립하고 정책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은 여기 좀 많이 받는 질문이어서 제가 넣었는데, 시민 참여가 탄소 중립에 많이 영향을 줍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어땠습니까? 국가 관리권이 90 몇 프로고 에너지, 산업 공정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시민 부분은 사실 미미합니다. 우리가 등 하나 끄고 지하철, 지하철은 없으니까 버스, 대중교통 쓰고 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체 값에서는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해야 되냐면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실천을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탄소 중립 필요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저기 대상 공간에 대기업 가서 산업 공정에 뭘 우리가 개선시킬까 이런 고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 교육이나 홍보는 바로 즉시는 효과가 없지만 그게 산업, 에너지 분야에 전파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서산시에서도 좀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오버한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해온 거는 여기까지였고 토론을 하면서 좀 더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저도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여쭤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